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재료역학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이제 오늘 재료역학 첫날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수업은 재료역학 수업은 앞으로 일률적으로 30분씩이 1부가 됩니다. 그래서 30분 1부, 그 다음 또 2부가 30분, 또 3부가 30분에서 90분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매 부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을 해주신다면은 엄청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재료역학 하면은 일단 과목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재료역학은 우리가 고체역학이라고 우리가 또 명칭을 붙이는 경우도 있죠. 고체역학 이렇게 명칭을 붙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료 고체역학은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이 역사가 한 어느 정도 되냐면은 재료역학, 고체역학의 역사는 사실상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그 미술가로 알려져 있는 바로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실은 최초에 여러분들이 그 인장시험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미술가였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의학 쪽에도 굉장히 박식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과학자로서의 또 역할로도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이 인터넷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한번 여러분 검색을 해봐요. 해보면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업적과 그 다음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 바로 고체 쪽에 바로 이렇게 또 연관될 수 있었던 사람이구나를 아마 미처 몰랐던 사람들은 그걸 아마 알게 될 거라고. 근데 이거 경우는 결국 미술가로만 여러분들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인장시험을 이제 제일 먼저 한 사람인데, 일단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일단 이거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재료를 제일 먼저 그 인장, 텐살시키는 이 인장 실험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거를 발견을 해냈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인장 실험을 하는데 재료가 짧은 재료가 있고 긴 재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짧은 재료하고 긴 재료를 최초에 인장을 시켜봤더니 짧은 재료보다는 이 긴 재료가, 즉 덩치가 큰 재료가 결국에는 이 짧은 재료보다 먼저 파괴가 되더라. 그래서 결론은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은 여러분 이 재료 자체가 완벽한 것 같아도 이 재료 내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디펙트, 결함이 들어있다. 결함. 여러분들 여기 백목이 있지만 이 백목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엄밀히 분석을 해보면 이 밀도가 아주 이것이 단단하게 뭉쳐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내부에 보면 결함이 있다고. 내가 이거 자꾸 만지다 보면 이 표면에도 결함이 생겨. 여기 엄밀히 이게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은 여기가 요철이 생겨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걸 하중을 가하다 보면 거기가 파괴의 어떠한 근원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재료의 내부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결함들이 있는데 이 결함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덩치가 작은 경우보다는 결함의 숫자가 많을 뿐더러 이걸 당겨줬을 때 여기에서 그 파괴의 근원이 되는 그 결함이 많다 보니까 확률상 얘가 먼저 끊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지름하에 여러분들이 그 길이가 짧고 긴 경우에 바로 이 경우보다 더 여러분들 파괴가 빨리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겠지만은 과거 그 몇백 년 전에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이것을 최초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파괴역학 내지는 재료역학의 최초의 실험이야.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역학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료역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걸 잘해야 기계 설계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재료역학 잘하는 사람이 다른 거 다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체역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하죠. 미케닉스 오브 메터리얼스라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체역학이라고 또 우리가 또 표현을 하죠. 솔리드 미케닉이라고.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 재료역학으로 여러분들이 그 원래 공헌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의 원래는 러시아 사람인데, 미시간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스탠포드 대학으로 갔어요. 그래서 1944년에 은퇴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바로 티모센코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봤어요? 스테판 티모센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재료고치역학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1등 공헌자라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주로 배우는 교재가 이 티모센코라는 분이 쓴 교재. 그 다음에 이 티모센코의 바로 누구라고 알려져 있냐면 제자면서 사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게르라는 사람이 있다, 게르.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나오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전에는 티모센코 했는데 요즘에는 게르 티모센코 이렇게 나온다. 게르 티모센코 해가지고 게르하고 티모센코가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학 교재에 많이 있을 거예요. 원서로 있고 그다음에 번역된 책도 우리가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배우는 이 재료역학이 장시간 걸리겠습니다만 여러분 학교 수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뭐 기사시험, 편입시험 뭐 다 된다. 여러 가지 다 되고 공무원 시험 다 되는데 이제 이런 그 과목 자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우리가 배우는 교재로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원서라든가 이 고치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충분히 어떤 책도 다 정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거는 개념적인 공부를 하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만 한다면은 여하튼 배웠으면 다른 책을 봐도 여러분들이 다 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부터 정신 차리시고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척 잘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재료역학을 하는 목적부터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재료역학을 하는 목적이 바로 뭔가,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자, 하나쯤 몰라도 좋아요. 저하고 같이 하면 다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목적을 한번 잠깐. 네, 재료역학을 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잠깐 메모를 해보죠. 그래서 재료역학을 하는 목적은 재료 내에서 외력에 의한 재료 내에서 외력이 뭐죠? 여러분들이 하중이 되겠죠. 내가 이 백묵에다가 잠깐 여기 봐요. 백묵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하중을 가하면은 이 백묵은 괴롭다고. 왜 괴로울까? 이 안에 스트레스라는 것도 생겨. 스트레스라는 게 뭔지 몰라도 좋아. 이따 다 이야기하는데 스트레스라는 게 생겨. 불만이 생겨. 그 다음에 이거 하중을 가하면은 면밀히가 늘어나. 그 다음에 그 늘어난 것을 가지고 백분율로 계산을 해. 어느 정도가 변화율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 고체역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세 개를 구하는 거야. 그 세 개가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스트레인. 그래서 응력, 그 다음에 변이, 그 다음에 변형률. 이 세 가지라고. 여러분 연력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뭘까? PVT야. 압력, 최적 온도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열적 상태량 중에서 엔탈피, 엔트로피, 내부 에너지야. 근데 고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스트레스, 스트레인, 디스플레이스먼트. 이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 하중을 가했을 때 그 세 가지는 여기 다 있다고. 스트레스도 있고 면밀히 늘어났다, 변형률이 얼마다 하는 게 이 안에 다 존재한다고. 이것을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다 계산을 한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학문을 알아야 되냐면 알지 못하면은 그런 소프트웨어의 의미를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론이 잘 돼 있고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그 소프트웨어의 힘을 얻어서 시간 절약을 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배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오늘부터 배우는 거야. 그래서 재료역학을 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설계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 결국에 해석을 하는 거야. 무슨 해석을 하나? 힘에 의해서 이 안에 나타나는 응력과 변형률과 변이를 해석을 해. 해석을 해가지고 그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위험하고 어떨 때가 안전하고 하는 것들을 이론으로 정립할 수 있다고. 그런 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식 기반으로 이거를 마련을 해주는 게 바로 재료 고체 역학이야. 응력, 변형률, 변이 몰라가지고 설계가 안 된다. 이게 파괴가 될지 파괴가 안 될지를 구분하는 거는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그래서 재료 내에서 외력에 의한 결국엔 응력, 외력에 의한 응력, 그렇죠? 스트레스를 구하고. 그 다음 뭘 구해야 될까? 그 다음에 변위를 구해야 되겠지. 변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구하고. 그래서 변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응력, 그 다음에 변위, 그 다음에 스트레인, 변형률을 구하는 거죠. 변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응력과, 그 다음에 변위와 변형률. 해석하여, 기계 및 구조물 등의 강도 평가도 물론 하게 되죠. 그래서 응력, 그 다음에 변위, 변형력을 해석하여 기계 및 기계의 구조물 등의 강도 평가와 더불어 이걸 계산하는 걸 우리가 강도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해주는 강도 평가와 더불어 설계 이론의 그 바탕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재료 고체 역학이 안 돼 있고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자, 쓴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쓰세요. 쓰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료 역학, 고체 역학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이 재료 역학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주로 뭐냐면 정력학적인 관점이 이제 앞으로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동력학하고 정력학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동력학. 이거 스테이틱이라고 그러죠? 다이나믹학. 그래서 이 동력학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재료고체역학이라기보다는 재료고체역학은 거의 정적인 거죠. 정이 뭐고 동이 뭐라는 것도 이따 숙달이 되겠습니다만 동력학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전부 다 운동방정식을 취급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라든가 그걸 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운동방정식을 취급을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정력학을 토대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재료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은 나중에 뭐 특강이나 이런 반에서 우리가 이 동력학을 강의를 할 기회가 있어요. 기계진동학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게 잘 돼 있으면 다 연관해서 다 씌워지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과목 말고 연류체역학이라는 과목도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목들을 마침으로 해서 여러분 이 운동방정식이라든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자유물체도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아놓으면은 한 과목 잘하면 다 잘해요. 다 잘한다. 그리고 이거 잘하면 나중에 혼자 얼마든지 자기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동력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연유체 쪽에 가면 유체 쪽에 특히 가서 아마 동력학과 연관될 수 있는 내용들도 아마 연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단 여러분들 페이지를 앞에를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맨 1장의 첫 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이제 하중이라는 게 나오죠. 하중이 뭔가.
그 다음에 응력이 뭔가, 그렇죠? 스트레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변형률이라는 게 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꼭 제목은 우리 책대로 안 붙여도 좋아요. 하여튼, 우리가 차트 1에서, 자,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뭐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냐면, 제일 먼저, 번호는 꼭 책하고 달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중이 뭔가를 생각하세요. 네, 하중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하중. 네, 하중.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있다고, 그지? 그럼 의자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의 웨이트가 있어. 몸무게가 있어. 자중. 그 자중도 다시 말하면, 의자가 부담을 느끼게끔 해주는 원이냐. 그지?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외력이라고도 하고, 하중이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가하는 힘.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하중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중을, 재료 고체역학을 공부하면서 이 하중에 대해서 일단 첫 번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 왜냐? 이건 뭔지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중을 표시하는 문자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혹시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하중을 표시하는 문자는 우리가 라지 P라는 문자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F라는 문자로 쓰기도 하고 W 이런 문자들을 등등 쓴다고. 근데 이게 문자를 써주는 거를 경향을 따라야 돼. P 내지는 F 내지는 W 이런 문자의 경향을 따라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자기는 독불장군식으로 자기는 Q로 쓰겠다. 그 다음에 자기는 뭐 S로 쓰겠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바람직하지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하중을 표시하는 문자는 우리가 이런 문자로 주로 쓰자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향은 따라주는 게 좋죠. 그걸 위배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또 환영할 건 안 된다. 자, 이제 하중을 뭔지 우리가 이제 표기하기로 했어요. 하중이 뭔지 몰라도 좋아. 하여튼 이렇게 표시해. 자, 그래서 그 하중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일단 분류가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중을 분류한다. 자, 하중을 분류하는데 제일 먼저 정하중이라는 하중이 있었습니다. 정하중, 우리가 이렇게. 이거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정하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있잖아, 지금. 그 의자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 몸무게가 내리 누른다고. 근데 그 몸무게가 내리 누를 때 하중이 변동해, 안 해? 안 하지. 몸무게가 뭐 60이었다, 65가 됐다,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의자가 내리 누르는 그 하중을 받고 있는데 방향이 또 변해, 안 변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 누르는 하중 그 자체의 방향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크기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는 걸 스테이틱 로드라고 해요. 알았죠? 그래서 크기하고 자,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앞으로 잘할 수 있어요. 크기 및 뭐가?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이 변하지 않는 하중이 바로 스테이틱 로드다. 자, 뭔지 몰라도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자, 어떤 재료가 있을 때 하중을 P라고 표시했어. 자, 하중을 P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당겨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얘가 50이면 50이라는 하중이 그대로 있을 때 그리고 방향이 인장이라는 것으로 그대로 있으면 얘가 바로 뭐냐면 스테이틱 로드예요. 알았죠? 그리고 압축이면 압축 그대로. 그래서 이게 크기하고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게 스테이틱 로드야. 자, 여기까지 뭐 질문할 거 있어요? 질문이 나오면 나중에 인터넷으로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질문을 다시 내가 리피트 해주면서 그거에 답을 해줍니다. 질문의 효과가 있다. 자, 여러분들 스테이틱 로드 뭔지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분류해보자고. 스테이틱 로드에 뭐가 있는가를 분류하자. 자, 정하 중에 뭐가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정하 중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까 했죠. 아까 그 번호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자, 이제 수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하 중에.
자, 아까 여러분들 정하중이라는 거 있었잖아. 그렇죠? 스태틱 로드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정하중이 수직하중이라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노말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정하중이라는 그 부분에 수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수직이라는 말을 가장 유식하게 표현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법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법선. 여러분들이 법선이라는 말은 수직이라는 말을 아주 멋있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대학생들은 수직 이런 말보다는 법선이다 그러면 굉장히 유식해 보인다고. 알았죠? 유식하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면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면이 하나 있을 때 이 면에 대해서 직각한 거를 수직법선이라는 말을 붙여줘. 이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또 임의의 면이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임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임의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변수라는 소리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건 임의야. 그지? 그럼 임의의 면이 이렇게 있으면 노말은 이게 노말이지 뭐. 그지? 임의의 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노말이고 임의의 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노말인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무 면에나 수직하게 작용하는 걸 우리가 수직법선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직법선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하중에 우리가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직법선에 다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잊어서 안 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인장하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압축하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장하중, 압축하중 많이 들어봤죠? 텐사일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시블의 경우 그래서 인장하고 그 다음에 압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직법선하중 인장하고 압축인데 여러분들 요걸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수직법선을 임의의 단면에 대하여 자, 임의의 단면에 대하여 요거는 직각하게 작용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의 면에 대해서 직각하게 작용하는 걸 우리가 수직법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식탁에 앉을 때 또는 의자에 앉을 때 90도로 직각으로 앉으면서 이게 노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앉으라고.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말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그럼 인장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쉽죠? 인장은 어떤 게 인장일까? 요게 인장이지. 응? 요게 인장.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단면이라고 그러잖아. 단면인데 이 단면에 대해서 뭐하게 작용하냐면은 직각하게 작용한다 이 뜻이야. 이해가죠? 이 면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직각하게. 그러니까 이 하중에 대한 명칭은 바로 뭐냐면 수직법선이면서 무슨 하중? 인장하중이 된다 이거. 수직법선. 자, 명칭 붙여봐요. 얘는 뭐죠? 수직법선이죠 당연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인장하중이 되는 거야. 그지? 그다음 얘는 그럼 무슨 하중일까? 얘는 무슨 하중이 되냐면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수직법선이면서 구체적으로는 얘가 뭐야? 이면에 직각하니까 압축하중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수직법선이면서 얘는 압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수직법선이라는 이 하중을 보니까 인장하중이나 압축하중을 보게 되면은 그 하중을 연결하면 일직선이 된다고. 그 일직선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일직선이 되는 요 하중이 작용하는 요 방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롱기튜드널, 즉 축방향이라는 명칭입니다. 굉장히 중요해. 축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우리가 축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장 압축이 작용하는 거를 우리가 롱기튜드널, 축방향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데 자, 이 아주 자세하게 말하는 이 내용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나도 빨리빨리 하고 저기 어렵고 재미있는 데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본이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축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롱기튜드널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축방향이다. 롱기튜드널한 방향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길이 방향이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이것이 세로라는 말을 쓴다고, 세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축, 길이, 세로 이러한 방향의 명칭을 갖다 붙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로라고 하니까 이렇게 세워져야 세로로 본다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눕혀져 있더라도 뭐야? 이걸 세로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고체역학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로라고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롱기튜드라는 방향은 축 방향이고 길이 방향이고 세로 방향. 그래서 이거를 종이라는 말을 쓴다고. 종 방향. 알았어요? 종. 그래서 롱기튜드라는 방향. 그래서 축 방향, 길이 방향, 종 방향, 세로 방향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축, 길이, 종, 세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 그러지 말고 헤이 뭐라고 그러냐면 긴 쪽이 축이네요. 길잖아. 기니까 축, 길이, 종, 세로 아니냐. 그렇지만은 긴 쪽이 축이다라고 본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요? 긴 쪽이 축이라는 건 문제가 있어.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짧은 경우가 있다. 자, 이런 경우인데 하중이 이렇게 안 가해지고 이렇게 가해진다고. 이렇게 가해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는 짧아요. 짧지만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인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랭스라고 부르는, 여기를 길이로 부르는 거야. 여기가 섹션, 단면이 되는 거야. 이게 길다고 해서 얘가 축이 다 되고 생각하면 안 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축이지만, 물론. 자, 근데 하중이 여기도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응? P-라는 하중이. 그러면 여기가 또 축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양쪽이 다 축 방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대답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멀 로드가 작용하는, 수직법선이 작용하는 하중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방향이 무슨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축 방향, 길이 방향, 종세로가 된다는, 이걸 명심하란 말이야. 알았어요? 이 방향 감각이 흐트러지면 안 돼, 앞으로. 기본이야. 알았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직법선 하중이 이제 바로 스테이틱 로드의 첫 번째 했었잖아. 인장 압축이. 마지막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마지막 하나가 두 번째로 전단 하중이에요. 자, 전단 하중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요거는 역시 임의의 단면에 대하여, 임의의 단면에 대하여, 요거는 평행하게 작용하는 거죠. 네, 임의의 단면에 대하여 평행하게 작용한다는 건 바로 뭐냐, 요거죠. 자, 여기 어떤 그 섹션이 있죠? 이렇게 되죠. 하중이 이렇게 되죠. 그럼 만약에 이게 끊어진다면은 바로 이렇게 끊어지겠지. 그렇죠? 근데 이 하중에 대한 특징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아무리 연결시켜도 일직선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래서 이게 특징이 바로 뭐냐? 평행하다. 요거는 여러분 단면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하다. 그러니까 전단이 되려면 요거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단인지 노말인지를 보려면은 하중을 연결시켜 보면 돼.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평행한 하중이기 때문에 노말 로드하고는 틀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섹션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보면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재료가 있다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요거는 뭐가 돼? 노말 로드지, 그지? 그 다음 여기도 요거는 노말 로드지. 이게 F가 이렇게 있다면, 그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작용하면 요것만큼은 시어 로드가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하여튼 면에 대하여 뭐하게 작용하는 거? 직각, 평행하게 작용하는 거. 요것이 바로 우리가 시어 로드가 되는 거야. 얘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어, 노말, 그 다음에 축 방향이 뭔지 이렇게 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료역학, 고체역학을 우리가 지금 1일차 일부 수업에서 지금 한 것이 하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정하중 이야기만 지금 구분을 했어요. 아시겠죠? 자, 2부에서 동하중으로 이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